곳은 조금 개발된 지 오래된 신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 한참 신도시 개발 붐이 불었을 때 초기에 만들어진 곳이어서 아주 신도시라고 하기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개발이 안 된 구도시도 아닌 애매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그렇지만 상가도 뭔가 구도시와 신도시가 애매하게 어우러진 듯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뭔가 번쩍번쩍한 느낌의 외국 멋쟁이 거리 같은 느낌을 주고 다른 쪽은 우리나라 80년대에 정겨운 소도시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나름 다 장단점이 있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크게 불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신도시에서는 세련된 음식점과 베이커리 같은 걸 이용하고 구도시 색깔이 더 강한 곳에서는 재래시장과 각종 생활 편의시설을 활용하니까요. 그런데 신도시, 구도시 따질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대체 저 가게는 왜 안 없어질까? 한마음 한뜻으로 티를 낼 수 없지만 없어지길 바라는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뜬금없는 곳에 정말 이상한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가게의 이름은 백조의 눈물입니다. 70년대쯤 존재했을 법한 촌스러운 분홍색 간판에 마치 손으로 쓴 붓글씨 같은 필체로 하얗게 가게 이름이 적힌 그런 간판이에요. 낮에는 문을 닫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야시시한 붉은 등을 살포시키는 그런 가게입니다. 제가 이 동네에 산 지 15년이 넘었는데 너무나 웃긴 게 그 가게로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는데 항상 은은한 불빛과 함께 희미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곤 했거든요. 바로 옆에는 문방구가 있고 또 그 옆에는 슈퍼마켓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 가게 제발 좀 없애달라고 민원도 넣고 데모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난감한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세금도 한 번 밀린 적 없고 불시에 찾아가 봐도 불법 행위하는 건 한 번도 들킨 적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냥 좀 나이 지긋한 노인분들이 쌍화차에 소주 한 잔 딱 섞어 마시면서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그런 가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정말 뭔가 은밀한 사랑 노름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야시시하고 음침한 느낌이 들거든요. 결국 그 가게는 십수년간 명물 아닌 명물로 저희 동네에 존재하는 중이에요. 그동안 그 가게를 드나드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 가게의 주인인 여자는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늘 오후 2시쯤 가게 문을 열고 그 앞에서 식자료를 다듬거든요. 한 번도 그 가게에 가본 적 없어서 뭘 파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일에 2번은 아주 정성스럽게 파, 마늘, 물을 다듬곤 합니다. 손끝도 야무지고 나름 꼼꼼하게 다듬는 거 봐서는 그 안에서 만드는 음식의 수준이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짐작만 할 뿐이죠.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누구 하나 인사하는 사람은 없고 그 여자도 다른 사람들과 눈 마주치는 거 없이 묵묵히 자기 일만 하더라고요. 가끔 가게를 드나드는 듯한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다 말을 걸기는 하지만 그때도 수줍게 가볍게 대답만 하고 얼른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마치 가게 밖에서는 조금의 책도 잡히지 않겠다고 딱 결심하고 선 긋는 느낌이랄까요. 보통 백조의 눈물 같은 간판 가진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가지고 있는 선입관 중 하나가 안팎으로 애교 부리고 콧소리 내면서 시도 때도 없이 엉겨붙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오래 가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가 봐요. 뭐랄까 슬쩍슬쩍 튕기는 맛이라고 할까요? 생긴 것도 꽤 준수합니다. 나이가 가늠하기가 애매한 예쁘장한 얼굴의 여자예요. 10년 전에도 40대 후반처럼 보였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40대 후반, 50대 초반처럼 보이거든요. 대체 그 여자가 거기서 식당을 운영하는 건지 술집을 운영하는 건지 알 도리는 없지만 한 가지 정확한 건 어쨌거나 그 가게를 드나드는 수많은 남자들의 뮤즈라는 거죠. 정말 드물게 그 여자한테 날 밝을 때 찾아와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둥, 없으면 못 살겠다며 이대로 가게 정리하고 자기랑 멀리 떠나자는 둥.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여자분 아주 단호하게 남자를 밀쳐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경이 벌어진 다음에는 동네에 꼭 한 바퀴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원래 엄청난 꽃뱀 출신 여자인데 아주 크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대인 후에 여기서 저렇게 술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아빠와 아들을 동시에 꼬셨다는 얘기도 있고 아주 큰 회사 회장님 세컨드였다가 본부인한테 두들겨 맞고 여기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만날 서 있는 검은 차가 그 회장님의 신복이라니 지금도 몰래 한 번씩 드나드는 후원자가 있다느니 드라마 작가 뺨치는 얘기들이 웅성웅성 사방에서 들리는 거죠. 십수년이 넘게 수많은 소문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나마 믿을 만한 얘기로 남아있는 건 술집 다닐 때 닉네임이 백조였다는 거 하나였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실제로 옆 가게 슈퍼집 아줌마한테 말한 적이 있대요. 처음 일 시작한 집에서 만난 단골 손님이 어느 날 나한테 넌 백조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돈 벌고 있는데 왜 백조라고 하냐고. 그거 여자 백수한테 하는 말 아니냐고 그랬더니 피부는 하얗고 눈은 까매서 꼭 백조 같다고. 그날부터 백조야 백조야 하고 부르시더라고. 뭐 나쁜 뜻 아니니까 그때부터 그냥 백조라고 부르면 가만히 있었는데 듣다 보니 좋아서 언젠간 백조쯤 되는 돈을 벌게 될 것 같은 주문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본인 입으로 말한 백조에 대한 얘기를 제외하면 사실 확인이 된 건 하나도 없었죠. 어쨌건 소문은 무성하고 실제 얼굴 본 건 오며 가며 한두 번이지만 기묘하게 분위기 있고 예쁘장한 느낌이어서 인상이 오래 남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제 삶이 그 여자분한테 신경 쓸 정도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남들처럼 소문에 집중해서 막 관심을 가질 수 없을 뿐이었죠. 어쩌다 보니 동네 오빠랑 연애를 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친한 오빠 동생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자기 달링이 되고 정신 차려보니 여보 당신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달링할 시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데 스르르 물들듯 빠져들어 도망갈 기회를 못 잡았어요. 결혼은 현실이라 그 사람뿐 아니라 가족까지 봤어야 하는데 그걸 놓친 거죠. 사실 모두가 걱정하는 시어머니는 경우 바른 분이고 괜찮았습니다. 연애 전부터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따르기도 했고 연애 시작하고 나서도 한동안 어머니라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아 아주머니 정도로 호칭을 써도 귀엽게 봐주셨거든요. 문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연애할 때야 남자친구 아버지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겐 무시하고 지나갈 남일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시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을 썩이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전자전이라고 그 오랜 세월 봐도 안 보이던 남편의 단점이 결혼하고 확 두드러지더라고요. 그것도 아버님과 비슷한 담전들이요. 제가 남편 속 썩이는 거 뒤지다거리 하는 것도 미치고 팔짝 뛰고 화가 뻗칠 일인데 시집 와서 진짜 매년 시아버지가 친 사고 수습하느라 정신이 다 홀딱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경우 바르고 인격이 좋으신 분이어서 제가 참고 살지 만약에 시어머니도 시집살이 시키거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댔으면 저 이혼했을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한마디로 물과 불의 만남입니다. 불행한 건 시아버지가 불이라는 거예요. 보통 남자가 좀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차가워서 불처럼 불뚝불뚝 성질내는 여자를 좀 감싸주고 그래야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 엄청난 불입니다. 그렇다고 남자답다고 감싸줄 수 있는 성격, 정의롭거나 다혈질적인 분도 아니에요. 불처럼 모두가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는 등신불, 그게 바로 저희 시아버지입니다. 아주 첫눈에 반해 온몸을 불태워 사랑을 하십니다. 아니 이게 바람도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별로 충격도 안 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시집와서 저희 시아버지가 11번째 바람을 피우셨을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 이번엔 좀 길게 쉬다가 바람을 피우셨네? 혹시 어디 편찮으셨나?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스스로가 너무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바람 피는 건 사실 엄청나게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새 일상이 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바람 피셨다는 얘기가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저희 시아버지 바람둥이세요.
그런데 참 그 바람도 차라리 대대적으로 아주 지능적으로 몰래 피시는 거면 분노를 하건 어이가 없건 응대를 할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무슨 초등학생 소꿉 장난하듯이 아주 애매하게 바람을 피웁니다. 예컨대 내연녀라 그래서 머리끄덩이 잡겠다고 뛰어가 보면 정말 손만 잡고 놀이공원 산책만 주구장창 한 게 전부입니다. 돈 퍼준 것 같아서 이번에야말로 멱살잡이 하겠다고 뛰어가면 그 돈이라는 게 고작 10만 원, 20만 원에 월세에 보태라고 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술집 여자를 만나서 수십 수백을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출근하다시피 가서 일수 찍듯이 돈을 쓰고 오시긴 하지만 절대 큰 돈을 한꺼번에 쓰고 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꼭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100원, 500원 넣고 짤짤이 하는 것처럼 자잘자잘 바람을 피시니 저희 시어머니도 귀찮다며 아예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바람을 피든가 말든가 나는 상관을 않겠다. 그냥 이러고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럴 수 있는 건 딱 하나, 경제권을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 불 같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 불의 능력이 센지 아주 손 대는 것마다 다 활활 불태워 재로 만드시는 재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뭔가 하려고 하면 족족 다 망하는 능력이 있으신 거죠. 오죽하면 남편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이러더라고요. 보통 마이너스 손이라고 하잖아. 만지면 족족 금으로 변하는 왕이 마이더스인데 그거 본따서 만지는 족족 망하는 사람을 마이너스의 손을 가졌다고 하잖아. 그렇지. 보통 주식 말아먹는 사람들한테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하지. 내 주변에도 많아. 마이너스의 손. 근데 갑자기 왜? 당신 주식하다 날려먹은 거 있어? 아니, 갑자기 아빠 생각이 나서 마이너스의 손이라도 되면 좋은데 우리 아빠는 완전 제 손이야, 제 손. 손 대는 족족 다 불살라 먹고 쟤밖에 안 남어. 그냥 폐허야, 완전히 폐허. 남편이 그렇게 자조적인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로 그 어떤 일에도 재주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시어머니가 4번째인가 5번째인가 시아버지가 뭔가 해보겠다고 도전했다가 말아먹은 후에 시아버지 앞에서 아주 무서운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바람 펴도 돼. 그거는 고쳐지지 않는 습관 같으니까. 그리고 원하면 딴 살림 차려도 돼. 뭐 그거야 다른 여자가 자기 인생 말아먹겠다고 하는 거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니까. 근데 나랑 사는 동안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마. 그냥 용돈 줄 테니까 그거 받아먹고 살아. 그 용돈으로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든 안 건드릴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한마디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참 우리 아버님 그런 말은 또 기막히게 잘 듣습니다. 가만 보면 사람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착해서 나쁜 사람. 저희 시아버님이 딱 그런 타입이에요. 보면 저한테도 언제나 우리 아가 하면서 세상 스윗하고 달달하고 다정한 시아버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한테 도움되는 일은 조금도 안 하신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아버님을 증오하거나 미워할 만한 그런 계기를 또 만들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차라리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기라도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데 속을 뒤집는 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결혼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아이가 찾아왔다가 양쪽 부모님한테 어리바리 알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가 제 곁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극초기였고 저 스스로도 임신이 실감나기도 전에 잃은 거라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오히려 별로 크게 동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마음이 좀 아프고 서운하고 그랬을 뿐 억장이 무너지거나 세상이 흔들리거나 하는 건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원래 첫 아이는 그렇게 떠날 수 있다. 네 잘못 아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시어머니는 혹시 제가 부담이라도 가질까봐 아이는 다시 조만간 찾아올 거라며 몸이나 챙기라고 그 한마디 끝으로 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우리 남편만 제가 집에서 쉬고 있으니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먹고 싶은 거 있냐? 피곤하면 쉬어라. 그냥 그런 말만 할 뿐이었죠. 아니 그런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편할 리가 없잖아요. 집에 있는 남편도 마음 같아서는 나가서 며칠 친구 집에 가 있다 오라고 쫓아내고 싶은 심정인데 시아버지가 계속 집을 드나드니 너무 신경 쓰이고 귀찮은 겁니다. 그냥 좀 퍼져 있고 누워 있고 싶은데 자꾸만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요즘에 이 드라마 재밌더라 저 드라마 재밌더라 뭔가 말을 걸고 같이 놀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아무리 좀 혼자 두라고 아빠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짜증을 내도 꿋꿋하게 저희 집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이제는 아버님한테 더 이상 오시지 마시라 저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얘기도 안 통하고 저도 어느 정도 자포자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님이 무슨 드라마 재밌다고 하길래 어차피 저 안 보고 쉬고 싶어요 라고 말해봐야 내 말도 안 들어줄 거고 소용도 없겠다 싶어서 아버님과 함께 앉아서 그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눈치 없이 임신했다고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님이 갑자기 TV를 확 꺼버리시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야야야, 아이 저런 드라마 재미없다. 우리 나가서 놀자. 그리고는 제 손을 붙들고 백화점 가서 뜬금없이 예쁜 옷을 한번 사주시더라고요. 아니 시어머니한테 용돈 받아 사시는 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자꾸만 이거 사라 저거 사라 하시는지. 제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저희 시아버지 제 귀에다 대고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시는 겁니다. 괜찮아. 아이 나 돈 많아. 내가 오늘 네 시어머니 지갑에서 카드 훔쳐 나왔다. 그리고 해맑게 웃으시는데 참 철없다 싶으면서도 그제야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저희 집을 뻔질나게 드나드셨는지 깨달았어요. 제 스타일에 맞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저를 옆에서 지켜보고 웃게 해주고 싶었던 게 시아버지 나름의 노력이고 방식이었던 겁니다. 어이없어 웃는 실소일지언정 아이 잃고 처음으로 제가 막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행동이 늘 적중은 아니라는 거였죠. 100번에 한 번 정도야 그런 식으로 만회를 하셨지만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제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저희 시아버지입니다. 여튼 다양한 사건 사고로 저희 가족들을 힘들게 하시던 시아버지도 연세가 드실수록 조금 잠잠해지기는 하시더라고요. 철이 들고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나이 들어 아무도 찾지 않아 자연스레 사고칠 일이 적어지신 겁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늙은이 누가 좋다고 달려들어 오빠 해주겠어요. 어머님이 진작에 돈을 말려버린 게 성경지명이 있으셨던 거죠. 그냥 소소하게 사고나 치면서 다니시는 날도 조금씩 줄어들더니 어느새 밖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시작했어요. 아무도 찾지 않으니 그냥 집에 계실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있나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뭐랄까 날개 꺾인 새를 보는 기분이랄까요. 이게 참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한 애매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남편한테 이랬다니까요. 나 아버님 때문에 미치겠어. 왜? 아버지 또 사고 치셨어? 아니, 사고를 안 치셔서 미치겠다고. 몰라. 나도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알아.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이 그런 걸 어떡하냐? 뭐? 사고를 안 쳐서 미치겠다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평생 사고 치면서 늘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 긴장하게 만드셨던 분이잖아. 그런데 저렇게 계속 집에만 계시고 어머님 옆에서 마늘 까고 있고 기죽어서 저러고 계시는 걸 보고 있는 게 좀 그렇네. 뭐랄까, 그냥 정말로 엄청 폭삭 늙어버리신 것 같아서 마음이 썩 좋지 않아. 야, 너 그런 소리 우리 엄마한테서 절대 하지 마. 우리 엄마 살면서 요즘처럼 이런저런 걱정 안 하고 속 편하게 사는 거 처음일걸? 그치? 그러니까 나도 미치겠다는 거야. 분명 이게 정상이라는 걸 나도 알거든. 그런데 이 정상인 상황이 몸이 어색하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나도 미치겠어. 야, 이거 완전히 너 우리 아버지한테 가스라이팅 당했구나. 그런가 봐. 그렇다고 아버님이 사고치기를 원하는 건 아니야.
알고 있지? 알지? 알지. 그런데 나는 이게 폭풍 전야 같아. 그래서 사실 얼마 전부터 좀 불안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잠자고 계실 분이 아니거든. 분명 크게 한 건 하실 것 같아. 이때까지 하는 달은 아주 거대한 한방. 아우, 당신이야말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말이 씨된다. 제가 진저리를 치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태생이 사고 안 치고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이렇게 오래 아무 소식도 없는 건 사고력을 응축하고 있는 거라나요? 잘할 때도 한번 1년인지 2년인지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아서 어머니랑 둘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이제야 정신 차렸다 생각했는데 바로 보증 잘못 써서 짐 날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그때까지 아끼고 아껴 간신히 마련한 방 2개짜리 아파트가 입주 1년 만에 공중분해 날아간 얘기를 해주면서 남편은 아주 확고하게 시아버지가 정신 차릴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서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였습니다. 남편도 그 어투나 말하는 폼이 정말 아버지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 진절머리에 의한 게 아니라 야야야 우리 아빠 이랬다 같은 느낌의 옛날 이야기하는 농담조였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이 씨가 되는 징조가 슬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봐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남편도 저도 엄청나게 자기 검증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위기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이 바람을 펴도 무슨 얘기를 짤짤이 하듯이 잔잔바리로 바람을 핀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어느 날 심각하게 저희 둘을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 아주 많이 이상해.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어머님의 그 말을 듣고 저희는 둘 다 몸이 긴장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왜 이상한데? 또 무슨 사고 치셨어? 네 아버지가 아무리 바람을 펴도 밤 10시에 집에는 들어오는 사람이잖니. 그치? 밖에서는 잠 못 자잖아. 알지. 원래 아버지 그래서 여행도 못 가잖아. 베개 가리고 이불 가리시느라. 그래. 그런데 요즘에 3일에 한 번꼴로 집에 안 들어와. 그 소리를 듣고 저와 남편은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또 참 희한하신 게 그렇게 잔잔바리로 바람을 펴도 딴 살림을 차리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박도 하신 적이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 희한하게 남자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잠자리를 가리십니다. 본인이 평소에 쓰던 베개와 이불, 그리고 본인이 입는 잠옷, 이렇게 갖춰지지 않으면 정말 단 한숨도 못 주무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쓰시는 베개와 이불은 제가 결혼할 무렵부터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제품이 집에 2개씩 쌓여 있었습니다. 그거 없으면 잠 못 주무시니 어머님께서 미리 사서 쟁여두신 거죠. 세제나 섬유 유연제도 옷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불이나 베개는 다른 곳으로 빨면 그날 밤 잠을 죄다 설치십니다. 참 희한하죠. 저희가 결혼 초에 나름 효도한답시고 3박 4일 동안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해외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 그때 정말 너무너무 놀랐잖아요. 그 3박 4일 동안 저희 아버님이 주무신 시간이 정말 30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30분도 사람이 도저히 이렇게까지 깨 있을 수 없으니 잠깐 이동 중에 기절하듯 눈을 감았다가 뜬 거를 다 합쳐서 30분이에요. 그 이후로 저랑 남편은 한 번도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 가는 걸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행은 무슨 여행? 아버지 여행 한 번만 더 갔다가는 여행이 아니라 저승 가시겠어. 아니 무슨 독립투사 잠 못 자게 하는 고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야? 그러게. 아무리 잠자리를 가리신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못 주무실 줄은 몰랐네. 아니 대체 어떻게 잘하셨기에 저러시지? 와, 정말 나 주변에서 잠자리 가리는 사람 정말 많이 봤는데 아버님 같은 분은 처음이야. 그러자 어머님이 그때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아버지가 평생 잔잔바리로 바람피고 다녀도 내가 한 가지 안심한 게 저 버릇 때문이야.
어디 가서 남의 집에서 잠은 안 자니까. 아무리 바람을 펴도 무슨 새나라의 어린이 마냥 10시에는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잠들어. 내가 그거 하나 믿고 산 거지.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버님 젊었을 시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글쎄 군대에서도 이불 가리고 베개 가리느라고 처음 일주일은 거의 잠을 안 주무셨대요. 처음에는 군기 빠졌다, 고생해봐야 정신 차린다, 그러면서 무시했던 고참들이 일주일 만에 아버님이 잠을 못 자 혼절을 하니까 그제야 아뜨거라 했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특별히 아버님은 베개 위에 얇은 거즈 수건 하나 깔고 잘 수 있게 배려를 해주었다네요. 일주일에 한 번 아버님의 어머님이 10장, 20장 거즈 수건 빨아서 갖다 주고 그거 베개에 깔고 목 아래 덮고 주무셨대요. 군대에서도 아주 명물이었다고 하니 아버님의 잠자기 가리기는 그만큼 오래된 습관인 거죠. 처음 결혼해서 그까탈 부리는 거 알고 좀 짜증이 났는데 바람을 피우면서도 그까탈 때문에 집 밖에서는 안 자니까 이게 참 애매해지더라. 그때는 사실 이거 참 좋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헷갈릴 정도였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내 속 편하게 하는 성질이기는 했지. 그런데 지금 밖에서 주무시고 들어온다고요? 이제 와서? 환갑 다 되신 지금에요? 내 말이 나도 이번에는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아. 너희도 알다시피 그게 고쳐질 버릇이니? 너 우리 집 베란다에 세제며 섬유유연제 쌓여있는 거 알잖아. 나 죽고 너희 죽을 때까지 쓸 정도로 내가 사다가 쌓아놓은 거.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습관이 바뀐다고? 이거는 뭔가 단단히 홀려서 정신이 나간 거야. 그런 게 분명해. 어머님의 표정이 그렇게 어두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불같은 아버님과는 달리 물같은 분이셔서 바다처럼 깊고 잔잔하신 분이거든요. 대신 한번 파도가 치면 그거는 바로 쓰나미입니다. 남편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딱 한 번 엄마가 화를 내신 적 있어. 나 3일간 집에 못 들어갔잖아. 엄마한테 정말 맞아 죽을까봐. 우리 엄마 평생에 화내시는 거 내가 그때 딱 한 번 봤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 엄마가 그렇게 화나는 걸 한 번 더 보느니 나는 그냥 군대를 한 번 더 갔다 올 거야. 남편이 정색을 하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머님이 화내시거나 감정의 동요를 보이시는 건 몹시도 드문 일입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냉정한 분이 눈에 띄게 불안해하시면서 아버님의 상황을 걱정하시는 걸 보니 야 이거 조만간 뭔가 사단이 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은 눈에 띄게 밝아지셨고 옷이며 신발 그리고 피부까지 신경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에 푹 빠진 남자의 모습이었죠. 외박하고 오시는 걸로 어머님과 몇 번 싸우기도 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아버님이 글쎄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바람 핀다는 증거 있어. 아이 나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이라도 뭔가 그동안 나를 감싸고 있던 껍질을 깨고 날아오르고 싶은 것뿐이야. 이 한 마리 새가 되고 싶은 것뿐이라고. 뭐? 새? 이미 당신 새야. 미운 오리 새끼. 평생 그 미운 오리 새끼 오르고 달래가며 살았더니 뭐? 새가 되고 싶어? 아이고 정말 새 같은 소리 한다. 당신 그러다 완전 새 돼. 나한테 버림받고 자식들한테 버림받고 아이고 새 됐네 하기 전에 정신 차려. 당신이랑 애들만 나를 미운 오리 새끼 취급하는 거야. 나도 알고 보면 나에게 펄럭이는 멋진 백조일 수 있어. 그 말에 이성의 끈이 끊긴 어머님이 버럭버럭 성을 내셨지만 이미 아버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큰 싸움 후에도 아버님의 마이웨이는 계속되었습니다. 혼자서 흥얼흥얼 노래를 하시기도 하고 글쎄 평생 가지도 않으시는 백화점에 가서 스스로 옷도 사오시더라니까요. 아마 저 첫 아이 잃고 어머님 카드 훔쳐서 데리고 가셨던 거 이후 처음 가시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특단의 조치로 어머님이 용돈을 대폭 줄여버렸더니 아이고 저희 아버님 환각 다 돼가는 연세에 글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한번 진지하게 여쭤봤어요. 아버님,
혹시 여자분 만나세요? 어떤 분이신데요? 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그냥 솔직히 말해주세요. 나는 참, 너희들도 그렇고 너희 엄마도 그렇고 이게 참 원망스러워. 내가 왜 생기를 찾고 인생을 즐기고, 그러기만 하면 나보고 바람 피냐고 묻냐. 뭐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고, 한 번 바람둥이는 영원한 바람둥이냐.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실 조금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마음을 먹은 계기로 인해 오늘부터 좀 밝게 살아야겠다. 오늘부터 부지런해져야겠다. 오늘부터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변화하는 건 긍정적으로 봐주면서 저희 아버님이 밝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건 무조건 바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게 죄송했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오해이고 잘못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갑자기 좀 죄송해지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왜 꼭 바람을 핀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아버님, 이거는 아버님도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동안 아버님 전적이 너무 화려하시잖아요. 그래, 나도 안다. 그런데 응? 아무리 전과자가 재범에 6번, 7번, 8번 이렇게 죄를 저질러도 매번 재판은 하지 않냐? 시시비비 가리고 우리 식구들은 무슨 상황만 생기면 일단 너는 그렇구나 라고 락인을 찍어버리니? 에잉? 제가 슬그머니 사과를 하자 아버님은 살짝 기가 사르신 듯 저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떵떵 치셨습니다. 이게 뭔가 애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심증으로는 분명히 아버님이 누군가를 만나면서 딴짓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확정지어 의심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이게 너무 애매하고 복잡한 마음에 저도 어찌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이건 제 성격이기도 합니다. 제 별명이 밀가루 반죽이에요. 이렇게 찌르면 그 자국 그대로 남고 저렇게 찌르면 저 자국 남고 뭉쳐서 물에 던져 넣으면 수제비, 납작하게 만들어 구우면 과자, 한마디로 갈 때보다 더 남의 말에 잘 흔들리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거든요. 귀가 얇은 것을 뛰어넘어 그냥 남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에 공감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가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늘 두리뭉실하게 저 같은 사람이 들어서 어이없는 핑계만 늘어놓으신 분인데 어디서 총명해지는 약이라도 드신 것처럼 논리 완벽하고 입장 정확한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 귀가 더 펄럭이고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물증이 나온 건 아니니 저라도 아버님이 바람 피신다고 오해하는 건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났더니 아버님 행동 하나하나 예전과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몸 망가져가며 용돈벌이 하시는 것도 그전에는 바람난 여자한테 밀어넣을 자금 마련하는 걸로 보였는데 이제는 자기 개발을 위해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꾸미는 것도 100% 바람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던 것도 더 나이 들기 전에 자신의 매력을 스스로 발굴하려는 노력으로 보였죠. 그런 한편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 싶은 고민도 함께 들어왔는데 그즈음 아버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허망해.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내 수중에 단돈 1,000만 원이 없는지. 아버님, 돈 필요하세요?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 그냥 내 팔자가 허망해서 그래. 이 나이 먹고 내 주변 봐라. 다들 몇천은 기본적으로 쥐고 있는데 난 한 푼 없이 거렁뱅이로 늙어가고 있지 않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속 썩이는 가족이었다 하더라도 인생 말년의 존엄성은 좀 세워주는 게 자식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괜시리 부리는 오지랖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쓸데없는 짓, 쓸데없는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그때 제게 떠오른 건 제가 첫 아이 잃고 멍할 때 진심으로 절 웃게 해주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셨던 아버님의 모습, 정말 그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하나로 제가 아버님께
뭔가 마음 가는 대로 뭐 하나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슬그머니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환갑 선물로 그냥 현금을 좀 드리면 어떨까? 뭐라고? 아휴, 우리 아빠 돈 주면 안 돼. 그 돈이 얼마가 됐던 간에 아마 바람 피는 데 쓰거나 쓸데없는 데 쓰거나 여기저기 나눠주곤 할 거야. 돈 아까워. 아이, 돈 아까워. 아이, 그런데 그런 생각 왜 한 거야? 아니, 사실 전에 아버님한테 혹시 어디 다른 분 만나시는 분 있냐고 했더니 아버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그냥 자기도 인생 이만큼 살면서 한번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시도하고 있는 건데 가족들이 무조건 바람핀다고 딱 잘라 얘기한다고. 좀 너무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당신 인생 한번 재미나게 살아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서럽다고 하시니까. 자업자득이야. 이때까지 하신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아버지는 억울해하면 안 돼. 아니,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쩐지 좀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그냥 심증만 있는 거지. 정말로 아버님이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잖아. 야, 똥을 찍어 먹어봐야 똥인 줄 아냐? 딱 봐서 똥이다 싶으면 똥인 거지. 아버지 바람 피는 거 맞아. 내가 우리 아버지 하루 이틀 봐.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 정말 환갑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조금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안 해보셨던 거 하는 걸 수도 있잖아. 저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에 쓰인 듯이 아버님 편을 들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 마음 한구석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처음에 완강하던 남편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대체 얼마를 주고 싶은 건데? 어차피 아버지 잔치하고 뭐하고 우리 1,000만 원은 생각했었잖아. 그냥 그거 드리면 어떨까 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 연세에 현금 1,000만 원도 없는 거 조금 슬픈 일이기도 하잖아. 여전히 아내한테 용돈 받으면서 눈치 보고 사시는 거고. 나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 믿거든. 사기꾼이거나 도박하시는 분이면 드릴 생각도 안 해. 근데 당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이 딱 환갑됐는데 수중에 1,000만 원도 없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나는 그냥 그 입장 하나만 생각한 거야. 만약 그렇다면 슬프겠지. 그래, 난 다른 거 없어. 뭐랄까,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고 자식 된 도리로 부모 자존감 좀 올려드리고 싶은 것뿐이야. 그 부모님이 아무리 말종이라도, 아니, 그렇다고 아버님이 말종이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끌리는 대로 뭔가 도리는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엄마 알면 난리 날 텐데. 어머니 환갑 아니고 아버님 환갑인데 뭐. 나는 그냥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야. 물론 1,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아버님 말년에 쥐고 계실 현금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만약 그 돈 이상한 데 쓰시면 그냥 아버님은 돈 없이 그렇게 사실 팔자인 거지 뭐. 남편이 곰곰 고민하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남편, 확답이라는 걸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래 만나고 살아본 결과 제 남편의 확답은 생각해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기까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과묵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남편이 생각해 보겠다라고 해서 저는 당연히 아버님 환갑 선물로 1,000만 원을 드리는 걸 제 마음속으로 확정짓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어머니께 슬그머니 운을 한번 띄워봤더니 어머님은 펄쩍 뛰시더라고요. 아버님에게 돈 줘봐야 쓸데없는 짓만 한다나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고 아버님께 돈을 드리기로 저 혼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켜본 결과 아버님이 다른 여자들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개발만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등산 다니시고 운동하시고 갑자기 요리를 배운다고 하시면서 저희를 집으로 불러서 난생 처음 보는 요리까지 해서 내어주시는 거 있죠. 어머님은 떨떠름한 얼굴로 바라보시니까
이 마늘을 어떻게 다듬어야 이런 향이 나고 이게 서양 요리인데 젊은 애들은 파스타라고 하더라 등등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랑 남편을 몹시 당황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환갑이 다가오고 저는 현금으로 빼서 드릴까 아니면 통장에 넣어 드릴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혼자 용돈 하시기에는 계좌가 좋을 것 같아서 계좌에 넣어두기로 결심을 했죠. 아버님 생신 당일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식사 자리만 마련하는 줄 아셨나 봐요. 식사 자리는 처음에는 평화로웠습니다. 각자 그냥 얘기도 하고 아버님이 요새 새롭게 취미로 즐기고 계신 것들 얘기도 하면서 화기애애했죠. 그리고 식사 자리가 거의 끝날 때쯤 저는 가만히 폰을 꺼내서 아버님께 통 크게 1,0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따로 선물 드릴 건 없고 아버님 요즘에 이것저것 취미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현금 좀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얼마 보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 눈치 한번 슬금 보다가 1,000만 원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에, 그 순간부터 벌어진 일은 지금 생각해도 어리벙벙합니다. 1,00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버님이 반색을 하면서 순식간에 음식점을 뛰쳐나가시는 거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저한테 왜 너는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냐며 지금 네 아버지 어떤 상태일 줄 아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뭔가 얘기를 들은 적 없는 저와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가만히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글쎄 어머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어휴, 네 아버지 이번에 아주 대대적 바람이 났어. 나 모르는 사이에 은행 대출 땡겨서 그 여자한테 다 퍼다주고 어제 연락받았다. 은행에서 대출 이자랑 원금 상환 일부 안 돼서 거래 정지된다고. 내가 기가 막혀서 진짜. 오늘도 이 자리 나올 게 아니었는데 자식들한테 창피해서 나와서 속 끓이며 있었구만. 그런 사람한테 돈을 주니? 어? 아이고. 그 얘기를 듣고 저랑 남편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 정말로 아주 대대적인 바람이 나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남편마저 고개를 가우뚱할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당당했던 그 모든 말과 핑계는 다 그 바람난 내연녀가 코치해준 시나리오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결정적으로 기절할 만큼 놀랐던 건 그 내연녀의 정체를 알고 나서였어요. 바로 저희 집 앞에 있는 백조의 눈물 가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제야 왜 아버님이 자기는 미운 오리 새끼여서 백조가 될 거라고 외치셨는지 갑자기 평생 관심도 없던 요리와 패션에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는지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뒤에서 조종한 거였더라고요. 어머님과 급하게 달려나가 봤지만 이미 아버님은 통장에서 돈을 싹 빼서 백조의 눈물로 뛰어가신 후였습니다. 저희 식구가 우르르 달려가 그 여자에게 당장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그것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저희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홀딱 반해 사고 치신 걸 알게 됐죠. 어머님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시고 저는 남편한테 귀 얇아서 손해만 보고 사는 바보 취급을 받고 말았습니다. 조금 속상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나름 아버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 세워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그 여자 소나기에 놀아나고 계실 줄은 몰랐죠. 알고 보니 그 여자에 대한 소문은 전부 사실이었더라고요. 엄청난 꽃뱀이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 여자한테 목매서 재산 홀딱 날린 남자가 한둘이 아닌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슬픈 위안이라는 건 저희 아버지 돈이 없어서 그 여자한테 많이 갖다 바치지 못해 그나마 가장 적게 손해보신 분 중 하나였다는 거였습니다. 슬프게도 그게 위안이라며 위안이었던 거죠. 결국 저희 남편이 난리를 부리는 바람에 나중에 들고 가신 1,0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전에 아버님이 어머니 몰래 대출 받아서 갖다 준 2,700만 원은 돌려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그 여자한테 돈을 줬다는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아버님이 대출 받으신 흔적만 있지
그 돈을 그 여자한테 줬다는 증거가 없으니 저희가 받아낼 수 없었어요. 늘 아버지께 한 발 물러나서 참아주셨던 어머님이 이번에는 절대 참지 않으시겠다 하더라고요. 당신이 갖다 바쳤던 돈 10원 한 장까지 싹 받아와. 그거 없으면 이혼이야. 이혼이라니. 이거 내가 투자한 거야. 바람나서 갖다 준 게 아니라 투자라니까. 이자 쳐서 돌려준다고 했어. 응? 조금만 기다려줘. 그 말에 내가 또 속을 줄 알아? 일주일 안에 돈 가져와. 돈 가져와서 통장에 넣고 원상복구 안 하면 이혼당하고 다 늙어서 빤스바람으로 쫓겨날 줄 알아. 언젠가 남편이 그런 적이 있었죠. 자기 엄마 화내는 거 드물지만 한번 화내면 너무너무 무섭다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혼나느니 차라리 군대를 한 번 더 가겠다고 했었는데 어머님을 보면서 그 말이 10분 100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에게만 엄포를 놓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 백조의 눈물 여자를 찾아가서 대면 후 아주 혼을 쏙 빼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나름 지은 죄가 있어서 어머님을 피하는 중이라 그 장면을 못 보았는데 나중에 슈퍼 아주머니에게 듣고 앞으로 절대 어머님 심기는 건드리지 말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아니, 술 장사하고 남자 후려 사는 여자기가 오죽 세겠어? 아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너는 떠들어라. 난 이미 돈 받았다. 오리발 탁 내미는데 그쪽 시어머니가 와다다 쏟아내고 글쎄 뺨을 연속으로 5대를 때리대. 저희 어머니가 손찌검을요? 그럴 리가. 제대로 보신 거 맞아요? 나 너무 놀랐잖아. 무슨 바람에 펄럭이는 바람개비처럼 착착착착 박자도 안 흐트러지고 내리치는데 와, 너무 무섭더라고. 맞고 난 여자가 가만히 있겠어? 눈 희번덕하면서 확 덤비려고 하니까 다시 한 대 쫙. 말대꾸 하려 입 여는 순간 또 한 대 쫙. 그렇게 한 10몇 대 맞고 나니까 지도 얼이 빠진 거지. 세상에, 저 진짜 저희 어머니 그러실 줄 몰랐어요. 나도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어. 그리고는 소리도 안 지르고 얼굴 부여잡고 있는 그 여자한테 그냥 조용히 몇 마디 하시더라고. 뭐라고요? 가게 빼라고. 가게 빼서 돈 돌려놓고 눈앞에서 썩 사라지라고. 안 그러면 매일 와서 뺨칠 거고 경찰 부르면 부르는 대로 문 잠그면 따고 들어가서라도 칠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뺨치다가 세상이라도 떠나면 그동안 등쳐 먹었던 남자들 가족 불러 모아서 그 뺨 남아나지 않게 끝까지 치라고 할 거라고. 와, 진짜 우리 어머니 어마어마한 협박을 하셨네요. 죽을 때까지 오만 사람한테 다 뺨 맞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휴, 내가 앞으로 그쪽 시어머니한테는 90도 인사하며 모시려고.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카리스마 처음 봤어. 어머님의 말씀이 통했던 걸까요? 그로부터 얼마 후 10수년간 모두의 눈의 가시 같았던 백조의 눈물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 앞에 붙어있던 임대문의 종이도 떨어지고 바로 포크레인이며 각종 기자재가 들어와 허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나오는 버려지는 가구만 봐도 얼마나 오랜 시간 야시시한 장사를 했는지 한눈에 보이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물건들이 폐기물이 되어 차에 옮겨지던 날 알턴 이 빠지는 심정으로 동네 사람들이 모여 3355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이없게도 다들 글쎄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 있죠. 저희 집 덕분이라나요? 그러면서 어머님께 꼭 감사 인사 전해달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민망하고 어색하고 뭐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철거 마지막 날 그 여자는 화장기 하나 없는 초라한 얼굴로 작은 가방을 하나 들고 택시를 탄 채 사라졌습니다. 어디 가서 또 자리 잡을지는 모르지만 당분간 저희 동네 근처에는 안 올 게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택시 타기 직전 저희 어머니는 택시 문 앞을 막아선 채 여자와 독대했고 어머님의 통장에는 아버님이 대출받아 가져갔던 돈에 이자까지 고스란히 다시 입금이 되었습니다. 돈을 다 회수하신 어머님은 저와 함께 은행을 다니면서 아버님이 친 사고를 수습했습니다. 이 사달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생각에 기가 푹 죽어있는 제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 너 잘못한 거 없어. 네가 꽂은 그 1,000만 원이
그냥 주사바늘 같은 거였다고 생각해. 골마서 팅팅 불어터진 상처에 훅 주사바늘 꽂아줘서 고름도 터지고 아주 죄다 짜내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맘 쓰지 마.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신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아버님에게 이혼을 선언하셨습니다. 돈 다 받았는데 왜 이혼이냐며 펄펄 뛰는 아버님께 어머님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모습으로 더 이상은 자기 인생에서 미안해서 당신과 못 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없고 바람피고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느라 친구하고도 관계 다 끊어졌자며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 하는 아버님을 어머님은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절대 아버님 받아주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두 분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파탄 사유도 아버님에게 있어서 아버님은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위자료를 어머니께 주셔야 했습니다. 한 푼 없다며 위자료까지 어떻게 주냐는 아버님께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 연녀 백 사주려고 알바까지 하셨던 분인데 위자료 주려고 일 못하겠어요? 일해서 엄마 드리세요. 자식까지도 등 돌릴 판이니 아버님한테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일해서 돈 벌어 위자료 주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결국 아버님은 남편이 소개해준 남편 친구 가게에서 숯불을 피우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뜨거운 숯을 계속 피우고 담고 재정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힘들다고 투덜거리시는 말에 저희 식구 아무도 응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저희 아버님 불쌍하면 안 되더라고요. 고생을 좀 하시더라도 정신 차리고 남은 인생 어머니한테 그리고 자식에게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사는 게 저희 아버님이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저는 이제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한 가지 버릇을 고쳤어요. 바로 남 얘기에 쉽게 동조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 그 마음을 싹 버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저한테 아주 큰 교훈 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